치료하고 잠깐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이순신은 1차 출전 이후 기록하지 않고 있던 진중일기를 오랜만에 작성합니다. 1592년 5월 29일 전라 우주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전라 좌도 수군만으로 세력의 배를 나아가게 하여 고점 모량바다에 이르러 경산 우주사가 와 운대했다. 저기 정박해 있는 것을 물으니 사천 성창이라고 하여 바로 그곳으로 배를 움직였다. 도착해보니 외인들은 이미 땅에 내려 봉우리 위에 진을 형성하여 있고 배들은 그 아래에 줄지어 정박해 놓았는데 운전하고자 하는 태세가 매우 견고해 보였다. 여러 장수를 독려하여 일시에 돌격하여 화살을 비워도 퍼붓게 하고 각각의 총통을 발사하게 하니 마치 비가 내리면서 천둥치듯이 하여 적들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화살을 맞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배어는 대적의 머리도 많았다. 13척 모두는 경멸에 불살랐으니 물간 나디움이 탄환에 맞았고 나 또한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뚫고 나가지만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전투 중에 적 탄환에 맞은 군사가 많았다. 이순신은 다음날 사령도 한바다로 진을 옮겨 군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6월 1일인 그날 새벽이 되어갈 때 옹균이 찾아와 말하기를 어제 전투를 끝내고 남겨두었던 배 두 척의 존재를 확인하고 죽어있던 외적들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옹균이 전란 초에 희야 함대를 스스로 파괴하고 군사들이 모두 흩어진 상황이어서 독자적인 전투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옹균에게 전투 후 화살이나 포탄에 맞아 죽은 적들을 찾아 그 목을 베는 일을 수행하도록 했고 옹균이 그에 따라 사천폭으로 갈 것임을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지휘할 군사 없는 장수가 되어버린 옹균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었는데 아침이 되어 돌아온 옹균은 외적들은 모두 육지를 통해 도망했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배 두 척은 불태웠고 목을 벤 외적은 세 급이며 나머지는 숲이 우거져 더 찾아낼 수 없었음을 보고 형식을 갖춰 확인합니다. 사천포구 전장 상태를 확인한 이순신은 정오가 되어 배를 움직이게 해 모자랑포를 벗어나 남해와 사천, 고선, 통영으로 둘러싸인 사량 한바다로 이동해 군사들을 쉬게 하고 위로하면서 진을 치고 밤을 보냅니다. 이순신은 물론이고 나대용과 이설 등의 장수와 군사 다수가 부상한 상태에서 힘든 항해를 지속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휴식의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의 휴식은 끝나고 다음 날인 6월 2일 아침에 적선들이 사량도 남서쪽에 위치한 당포에 정박하여 머무르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몸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이순신이었지만 바로 함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고 두세 시간여가 지나 당포에 다다르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당포의 현장은 처참했는데요. 배에서 내려 분탕질하고 있는 300여 명의 외적이 일부는 성 안에서 불지르며 노략질하고 나머지는 성 밖 험준한 곳에 몸을 감춘 채 철환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정박한 외선 중에는 판옥선과 크기가 같은 대선 9척과 중소선 12척 모두 21척이었는데 그중 한 대선에는 3층 높이의 누각이 있고 밖으로는 붉은색의 휘정을 둘렀으며 휘정의 사면에는 각각 큰 글씨로 황자를 새겨놓은 것이 다른 배들과 구분하여 한눈에 세력 높은 대장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 배에는 비나 햇빛을 막기 위해 세웠던 붉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한 장수가 위치하여 있었는데 조선 함대를 바라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신이 부대를 이끄는 대장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순신은 지체하지 않고 그 배 아래로 거북선을 돌진하게 합니다. 외적이 대장선 밑에 육박한 거북선에서 용머리 입에 설치한 현자총통을 쏘아 올리고 천자총통에는 대장군전을, 지자총통에는 장군전을 장전해 발사함으로써 적 대장선을 파괴하고 거북선의 뒤를 따른 다른 함선들에서도 각기 화포와 화살을 발사해 적선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다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중에 중의장 곤준이 돌입하여 화살을 쏘아 적장을 맞추니 외적 장수는 배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 사도첨사 김환의 군관과 흥양보인 진무성이 달려들어 그 적장의 목을 팹니다.
일순간의 공격으로 적장을 떨어뜨려 그 목을 베어 모든 적이 볼 수 있도록 베단 것인데요. 장수를 상실한 적들이 중심을 잃고 혼비백산하는 중에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고 그중 6명의 머리를 베고 적들의 모든 배를 불태웁니다. 조선수군의 용맹한 군사들이 각기의 배에서 내려 흩어져 도망하는 적들을 쫓아 모두 베고자 할 때 작은 배를 많이 거느린 외적의 대선 20여 척이 그리 멀지 않은 거제도에서 나와 정박하고 있다는 급보를 척후선이 달려와 보고하였고 그의 당포가 외적과 해전을 벌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순신은 큰 바다에서 적을 맞아 공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모아 바다를 향해 급히 노를 저 당포를 빠져나갑니다. 위세 높은 외적 장수가 이끄는 외선 21척을 파기한 이날의 전투를 당포 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당포를 나와 얼마간의 거리를 나아가고 있을 때 조선함대는 외선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리쯤의 거리를 두고 잠시 지체하던 외선들은 방향을 바꿔 도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함대가 그 뒤를 쫓아 추격했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져 더 이상의 추격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해 이날은 진주 관내의 경계에 있는 청산도로 이동해 밤을 보내는데요. 기세등등했던 외적들이 조선 함대를 보고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애사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자도 수군만으로 고립무원의 적지에 뛰어들어 이순신의 지휘에 따라 적들과 전투를 벌여가는 여러 장수와 전라자도 수군의 군사들은 전투의 화신이 되어갔고 이러한 능력은 이후의 해전에 있어 승리의 한 주요 요소로 또한 작용하게 됩니다. 오후 임원구가 파괴된 적의 대장선을 수색하는 중에 매끈하게 오칠이 되어 있는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금으로 된 둥근 부채 한 자루를 발견했는데요. 부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히데요시 신임을 상징하는 문구 또한 3개 있어 보통의 장수가 소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비포 공관 이영남은 이 외적 대장선을 공격하는 중에 울산에 살던 사비 억대와 거제도에 살던 어린 소녀 모리 등을 구했는데 이순신이 직접 물으니 여종 억대가 말하기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름쯤 전에 외적에게 포로되어 외장에게 시집가 그 시중을 들면서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외장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는 컸고 힘이 강한 장사였으며 나이는 30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황색 비단옷을 입고 이마에는 황금색으로 장식한 보관을 두른 채 누각 제일 높은 곳에 앉아 있었으며 밤에는 방에 들어와지 않은데 이불과 베개 등의 친구가 모두 극히 사치스러웠습니다. 각 배에 있는 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 머리 숙이고 명을 받는데 만약 그 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목을 팼습니다. 때로는 술을 가지고 와 다치기도 하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지만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울산, 동래, 전라도 등을 말할 땐 우리말과 같았는데 전투가 벌어질 때 외장이 있는 충무로 화살과 철환이 쏟아졌고 처음에 이 말을 맞았을 때는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지만 화살이 가슴을 뚫자 정신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했는데요. 이순신은 금부채에 새겨진 내용으로 보아 이 외장이 특전술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전술은 일본의 관장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외장 중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작은 히데요시가 특히 신임하는 장수에게 내리던 것으로 화살을 맞고 떨어져 목 베인 외장은 히데요시의 명을 받는 직책 높은 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황금색을 사용하고 황자를 큰 글씨로 표시하는 것은 당시 일본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에서 연이어 혈전을 치르고 남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외적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화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이날의 당포해전까지 적을 찾아 폭으로 진입해 벌여온 전투들은 실상 세력이 크지 않은 조선 함대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함대의 후방부대가 포구 입구에 남아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했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세력의 외적 후속부대가 포구 입구를 막아 조선 함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육지의 병력과 연합해 협공을 가한다면
구원을 예비 병력이 없는 조선 수군으로서는 기력이 소진되고 화약과 철안, 화살 등의 전투물자 소멸로 전멸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인데요. 판옥선에서 화포를 일제히 발사할 때 화력이 집중력과 파괴력이 외선보다는 강하고 크지만 외적의 대선 등에도 일정 수들의 화포가 있었고 적이 소지한 조총 중에는 조선의 현자총통이나 황자총통에 버금가는 위력의 대구경도 있었기 때문에 화약과 포탄 등이 모두 소비되어가는 판옥선과의 전투에 있어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경제는 모든 물자를 풍부하게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화약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였고 대장군전, 장군전, 철환 등의 포탄과 화살 등의 물자 또한 그러했으며 출전 당시 배에 실을 수 있는 군량과 전투 물자도 역시 제한적이어서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 좌도수군의 경상도 바다라의 출전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모험일 수밖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통 중 제일 커 파괴력이 가장 강했던 천자총통은 한 번 발사할 때 화약 소모량이 약 1.1kg에 달했고 무게도 약 300kg에 이르러 아무 곳에서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발생 다음 해인 1593년 3월 외적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한 후 명나라 장수 낙참장이 말합니다. 참장은 총병과 부총병 등 고급 지휘관 밑의 장수입니다. 평양성을 공격할 때 우리 화포가 도착하지 않아 기국의 천자총통을 사용했는데 성이 허물어지고 많은 외적이 죽어 매우 통쾌했습니다. 천자총통의 위력에 중국 장수도 감탄한 것인데요. 이미 적이 천지가 되어 있는 경상도 바다에 들어가 외선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전라 좌도 수군의 훈련 상태가 뛰어났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조선 함대가 당포에서 승전을 거두고 있을 때 외적이 임진강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평양에 있는 선조는 외적이 칼날에 도륙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평양성을 지키려 하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의 피난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중심으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장수들이 모두 동원되다시피 하여 임금을 호위한다는 기치 아래 서울을 탈환한다고 하면서 유령들을 모으는 듯이 하삼도의 남자들을 쓸어모아 북진하여 용인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조와 조정으로부터 거듭되는 독촉을 받아온 이광으로서는 자신목이 달린 일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용인과 수원 사이에 위치한 광교산 인근에 도착한 조선 군사들은 대치하던 1,500여 명 내외의 외적들의 산발적인 기습 공격에 놀라 모두 순차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해 출발한 하삼도로 각기 살 길을 찾아 줄다름쳐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 난감하기만 한 귀신들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인데요. 이때 동원된 조선 군사의 규모가 10만이니 8만이니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조선 실정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규모였고 임금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과장된 부풀림이었을 것이며 문서상의 숫자 왜곡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었습니다. 일의 형편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군사들 대부분이 노약자와 농민, 천민, 노비 등의 군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망정 적어도 2, 3만이나 3, 4만의 규모는 이루었을 것인데요. 문제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지휘관의 무능과 그로 인한 지휘체계의 통일성이 너무나 허약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낙엽과 같은 무력한 집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을 호위하기에 모으는 군사를 근황군이라고 하여 각지에서 징병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징병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고 실제 이번 동원에서도 전라도 옥가와 순창에서 징집에 불만을 품은 군사들이 난을 일으켜 그것을 진압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교산 인근에 도착한 조선 군사들은 통일된 진을 형성하지 않고 각기 속한 부대별로 흩어져 있었고 먼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이지시를 선봉장으로 삼아 백광원과 군사 1,000명을 주어 앞서게 하였는데 적과 대치하게 된 백광원이 적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 먼저 도발했지만 후퇴하는 척 뒤로 빠져 숲으로 흩어졌던 외적들이 경계가 해이해진 틈을 타 숲에서 나와 기습 공격하니 선봉장 이지시와
백광호는 탄환에 맞아 전사하는데요. 이렇게 선봉이 적의 공격에 당했음에도 특별한 경계를 하지 않고 있던 조선군의 진영은 이튿날 아침에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탄 백마를 타고 금빛 가면을 쓴 적장과 외적 수십 명이 긴 칼을 휘두르면서 쳐들어오니 충청 병마절도사 신익은 그것을 보고서도 먼저 도망하였고 그의 군사들도 모두 흩어져 마치 둑이 터진 듯이 그 소식만을 듣고도 삼십리 밖에 있던 전라도 관찰사 이광과 경상도 관찰사 김수, 충청도 관찰사 윤국형 또한 모두 남쪽을 향해 다름질했으며 적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조선군이 버리고 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군량과 말먹이, 병기와 갑옷 등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이 일로 이광과 윤국형은 훗날 삭탈관직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되는데요. 당포를 벗어나 외선들을 추격하다 창신도에서 밤을 보낸 이순신은 적선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음날 이른 새벽에 바로 함대를 움직입니다. 추도를 향해 나아가면서 주변의 섬들을 사타시 수색하고 적들을 찾았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고성 땅 고돈포에 가 밤을 보냅니다. 아군의 형세를 살펴 더 이상의 추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음날 6월 4일 이른 아침에 다시 당포 앞바다로 진을 옮기고 협선을 내보내 적선들을 찾게 합니다. 정오가 되어갈 때 당포에 살면서 고향 땅을 지키다가 산으로 피난했던 강탁이라는 군사가 멀리서 조선의 함선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다가와 말하기를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생존한 외인들이 많이 죽어있는 외인들 시체에서 머리를 베어 한 곳에 모아 불에 태우고 육로를 통해 도망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마주쳐도 살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당포 앞바다에서 쫓겨 도망한 외선들은 오늘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했는데요. 당시 자신이 자란 곳에서 고향 땅을 지키는 군사를 토병이라 했는데 토병인 강탁이 어제 하루를 소비하면서 찾지 못한 적선들의 행방을 알려준 것입니다. 더불어 당포 해전에서 살아남은 외적들의 자취도 또한 알게 된 것인데요. 외적들은 목이 잘려 전리품이 되는 것을 자신과 가문의 치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 죽은 시체들의 목을 베어 소각함으로써 전장 처리와 함께 그들의 목이 베어져 전리품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토병 강탁의 첩보를 듣고 적선들을 찾기 위해 바로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전라 우수영의 판옥선 25척이 수평선을 넘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외롭고 고단했던 모든 장수와 군사들은 연이은 전투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돛을 펼치고 점점 가까워지는 전라 우수영의 온군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준 천군 만마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눈에는 활짝 열리는 바닷길이 훤히 보이는 듯 했을 것인데요.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옥계와 함께 적을 깨트릴 계책을 논의하였고 날이 저물어 거제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고성 경계의 창녕 한바다에 진을 치고 밤을 보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서도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 때문인데요. 처음 수많은 적으로 둘러싸인 고림무원의 경상도 바다로 외로운 전라 자도 수군만으로 출전할 것을 결단했을 때 이순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뿐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패를 오로지 하늘의 뜻에 맡긴 것인데요. 이순신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준비를 다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켜 바라보려 하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늘을 의지해 오직 닥쳐오는 상황들에만 충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날들을 지나오면서 내일로 미뤄 생각할 한순간의 여유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 하늘에서 보는 군사들처럼 전라 우수영의 판옥선들이 돛을 펄럭이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고 왔으니 부상으로 힘든 상태임에도 그 마음의 눈은 이미 빼앗긴 남해바다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6월 5일 아침부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해무가 가득 차 해가 저물어서야 차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배를 출발한 조선 함대는 바다 안개가 두껍게 가라앉아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거제도로 향한 외선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이순신은 해무가 걷히기 시작하자 돛을 펼치게 하고 바로 거제 방면으로 향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조선의 함선들이 거제로 나아가고 있을 때 7, 8명이 타고 있는 작은 배가 거제도 쪽에서 바쁘게 노를 저어 다가와 기쁨 가득한 표정을 섞어 말합니다. 거제로 들어왔던 외선들이 고성 땅 당항포로 옮겨 정박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라져 멸망한 줄 알았던 조선 수군이 경상도 바다에서 왜적들을 맞아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은 검은 하늘을 뚫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한 줄기 빛처럼 남해안 백성들에게 번져가고 있는 것인데 그의 조선 함대는 즉시 당항포로 진출 방향을 바꿨고 당항포 앞바다에 도착한 이순신은 당항포성 밖으로 떨어져 있는 들판에 천여 명쯤 되어 보이는 갑옷 입은 조선 기병들이 깃발을 세우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무엇인가 알아보게 하였더니 함안군수 유승인이 기병 1100명과 함께 적을 쫓아 당안포까지 와서 성 안으로 들어간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조선 군사 모두가 패퇴하여 흩어진 당시 상황으로서는 무척이나 진기한 일이었습니다. 당안포가 육지와 해상에서 외적의 한 거점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당항포 포구의 지형에 대해 물으니 길이가 10리쯤 되고 넓어서 배가 들어갈 만하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에 먼저 전선 몇 척을 보내 지형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만일 적이 공격해오면 후퇴하는 듯이 하여 외선들을 유인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얼마 후 포구로 들어갔던 전선이 다시 되돌아 나와 입구에서 신기전을 쏘아 올려 신속하게 진입할 것을 알려왔고 이순신은 전선 4척을 뒤에 남겨 복병하도록 지시하고는 나머지 함선 모두를 이끌고 노를 빠르게 저 당항포 포구로 들어갑니다. 이순신은 포구 안의 형세가 전투를 치를 만큼 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당항포 포구는 큰 강줄기가 흐르는 듯이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매우 길게 뻗어 들어와 이루어진 만의 위치에 있는데 만을 형성하고 있는 양옆 해안은 언덕과 산기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입하는 만 어귀의 폭이 좁아 주둥이를 조금 벌리고 있는 악어의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것처럼 그 형상이 아주 흡사하게 생긴 곳입니다. 만약 외적의 대함대가 만의 입구를 틀어막고 어귀의 양쪽 육지에서 왜군들이 진을 형성해 퇴로를 차단한다면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이 만에 갇혀 몰살당할 수 있는 형세이기도 했는데요. 포구 안에는 판옥선과 크기가 같은 검은색을 입힌 왜군의 대선 9척과 중선 4척, 소선 13척 등 총 26척이 기슭을 따라 머물러 있었고 이순신은 그의 조선의 함선들을 마치 긴 뱀의 형상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진하는 장사진의 형태를 지어 포구로 진입하게 합니다. 화포 발사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인데요. 광활한 지역이 아닌 만큼 아군 배들이 진행에 막힘이 없도록 하면서 적선들의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공격을 가해 적을 괴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외선들이 조선 함대의 접근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인 전투 진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슭을 후면의 방패로 삼아 뱃머리를 앞으로 향한 채 열을 지어 해안에 위치함으로써 조선 함대의 화포 공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을 최소화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육지로 올라갈 심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선 중 대장선으로 보이는 큰 배에는 뱃머리에 불교 경전을 새긴 경판을 보관한 3층으로 된 판각이 설치되어 있고 벽면은 여러 색깔의 단청을 입히고 하얀 바탕을 해놓은 것이 마치 불전과 같았으며 앞에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푸른색의 덮개를 세우고 누각 아래에는 검은색으로 물들인 비단 휘장을 둘렀는데 휘장에는 흰색 꽃무늬를 크게 그려놓고 휘장 안에는 많은 수의 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 형상으로 보아 외장은 분명 일본 불교를 신봉하는 자임이 틀림없었는데요.
잠시 후 외적의 대선 사척이 포구 안쪽에서 나와 한 곳에 모여 형세를 이루었는데 모두 검은색의 깃발을 꽂았고 깃발마다 남무 묘법 연화경 7글자를 흰색으로 새겨넣어 불교의 힘을 빌어 보호받기를 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남무 묘법 연화경은 불교의 진리와 그에 대한 깨달음을 기원하며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조선 함대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적들은 쌀락이 눈이 날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지럽게 철환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조선의 판옥선들은 외선들을 감싸한 듯이 포위합니다. 둘러싼 판옥선들이 외적의 진출입을 차단한 것인데 이순신은 먼저 거북선을 돌진하게 적 대선을 향해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을 발사하게 하고 연이어 판옥선들은 번갈아 적선들의 화포와 화살을 발사해 일대 난전이 벌어집니다. 화포와 조총의 발사 소리로 천지는 진동하고 폭우를 가득히 덮은 화양 연기는 피하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갔는데요. 적선들은 장기인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판옥선에 달라붙어 기어오르려 하고 그럴 때마다 판옥선 화포에서는 조란탄이 발사되면서 쇠구슬과 둥그런 자갈 등이 흩어져 날아가 적들의 진입을 차단하니 철환이 적중에 깨져나가는 배의 파편이 난무하고 불지옥 속에서 각기의 군사들이 지르는 고함과 비명은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기만 했습니다. 집단을 이루어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상대의 기세를 먼저 제압해 그 대열을 흐트리는 쪽이 승리하기 마련인데 판옥선 한 척에서 화포를 발사하고 재차 공격을 위해 배를 회전하거나 재장전하는 시간 동안에 무방비 상태일 때는 다른 판옥선이 외선을 공격하면서 적들의 접근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조선 수군의 유기적인 협조는 이미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습득하고 있던 조선 함대의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선 수군의 전술을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해전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전력을 보유하고서도 왜군은 깨뜨리지 못한 것인데 한동안 전투의 양상을 지켜보던 이순신은 판옥선이 둘러치고 있던 포위선 한쪽을 열어줄 것을 지시합니다. 조선 수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적들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할 것이기에 적들을 모두 섬멸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포위선 한쪽을 열어 그쪽으로 적선들이 도주하도록 유인하고 해안에서 떨어져 나온 적선들을 그때 모두 경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잠시 후 이순신의 생각대로 적의 대장선과 남아있는 적선들이 모두 뚫어준 포위망을 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대장선은 큰 돛대 2개에 모두 검은색의 돛을 달아 펼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받아 더욱 빠른 속도로 만을 빠져나가 도주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머지 다른 배들은 줄지어 대장선을 양옆에서 둘러싸고 나아가면서 대장선을 향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적선들이 대열을 이루어 바람과 해류의 흐름을 받기 위해 더욱 바다 중앙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을 때 조선의 판옥선들은 다시 포위망을 좁혀갖고 빠르게 노를 저어 적 대장선 아래에 다다른 돌격장이 타고 있는 거북선에서 앞머리에 있는 총통을 위로 향하게 해 발사하면서 대장선을 깨뜨리는 사이에 여러 판옥선에서는 불화살을 쏘아 비단 휘장과 돛등이 불에 타올랐고 대장선 누각에 앉아있던 적장 또한 화살에 맞아 배 밖의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한 달 보름여가 지나가면서 외장들에게 의해서 이순신은 물귀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을 침략해 자기들 천지가 된 줄로만 알고 있던 외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적의 장수가 화살에 맞아 배 밖으로 떨어지니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외선 사척이 절박하게 다급해진 상황에 뱃머리를 돌려 돛을 펼치고 해안 쪽을 향해 도주하려 하자 전라 좌수영과 우수영의 판옥선들이 서로 나뉘어 외선들을 완전히 포위하여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고 몸을 숨길 곳도 없어진 적들 중에는 스스로 몸을 던져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살아서 해안에 다다른 자들은 육지로 기어올라 산을 타고 북쪽으로 도망쳤는데 적들을 쫓아 해안에 이른 판옥선들에서도 육지로 뛰어오른 조선의 군사들이 창과 칼,
활과 화살 등으로 공격하면서 추격하여 적의 머리 43급을 베고 적선들은 모두 불태워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제1차 당한포 해전에서 적선 26척 중에 한 척을 제외한 25척과 왜적들을 모두 수장해버린 것인데, 이순신은 육지로 도망한 왜적 중에 섬멸하지 못한 자녀 패잔병들을 유인해 모두 경멸할 목적으로 나머지 한 척은 남겨놓도록 합니다. 육지로 도망한 왜적들이 반드시 남겨놓은 그 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할 것을 예상한 것인데, 바다를 통해 도주할 수단을 모두 잃은 왜적이 육지를 통해 이동하게 되면 약탈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워지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 속에 만을 빠져나온 조선 함대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먼 밖 어귀에 진을 형성하고 밤을 보냈는데요. 다음 날인 1592년 6월 6일 새벽, 어둠이 거치지 않은 때 방닥첨사 이순신이 수하 군사들을 이끌고 외선이 통과하리라고 예상되는 만으로 진입하는 어귀 초뒤에 있는 한 지점으로가 배복하였고, 마침내 적들이 그 배에 올라 어둠을 이용해 만을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선이 더욱 접근하기를 기다리던 방닥첨사 이순신이 이끌고 나간 수하 군선들이 신호와 함께 일제히 돌진해 둘러싸 포위하고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발사하면서 장전과 편전 등의 화살과 산탄용인 철학 진력포와 대발 화통 등을 연속해 쏘고 던지자 외선은 한 척에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적들은 크게 놀라 어쩔 바를 모르고 쥐구멍을 찾듯이 허둥지둥할 뿐이었는데, 당황한 왜적들이 몸을 숨기기에 겨를 없는 사이에 해안으로 밀린 외선이 여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쇠갈고리 등으로 배를 밀어 빠져나오고자 죽을 힘을 다하는 사이에 화살 등에 맞아 쓰러지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고려말 최무성과 문익점은 조선 사회의 발전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조선 태조 4년과 태조 7년에 이르러 각각 사망합니다. 문익점은 고려말 1360년 과거에 급제했고, 그 후 서장관으로 사신이 되어 온 나라에 갔을 때 길가에 있는 목면을 보고 그 씨앗 10여 개를 따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는데요. 조선으로 돌아와 처음 가지고 온 씨앗의 반을 심었으나 단지 하나만이 살아남아 씨앗을 다시 맺게 되었고, 그것이 차츰 번성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최무선은 타고난 성품이 관찰력이 뛰어나고 병법에 익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려말의 벼슬이 정입품 재상인 문화부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왜구를 없애는 수단으로 화약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온 최무선은 중국에서 상인이 오면 언제나 만나보고 화약 제조 방법에 대해 묻고는 했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자신 집에 데려가 얼마간의 날들이 흘러간들 상관하지 않고 갖은 대접을 하면서 그 방법을 익히고자 노력을 다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화약의 원료 중 하나인 염초를 포함한 광물인 초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화약을 제조함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조선 땅에는 초석이 발견되지 않아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염초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흑색 화약은 염초, 유황, 숯가루를 적절하게 배합해 만들어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오래된 초가처마 밑에 흙, 마루 밑에 흙, 아궁이 속에 잿가루, 분유, 오줌, 집 등을 섞어 오랜 시간 구덩이에서 발효한 후에 그것을 끓여 웅축시켜 어렵게 소량의 염초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 방법은 왜구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여 아무나 화약을 제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중국 상인들과의 교분을 통해 화약 제조 기술을 익힌 최무선은 여러 해에 걸쳐 고려 조정에 건의했고, 마침내 그 뜻이 받아들여져 화약국을 설치하고 최무선이 책임자가 되어 화약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초기 형태의 여러 화포와 화약을 이용한 무기 등을 만들어 그것들을 갖춘 전선 역시 건조해 왜구들을 상대로 성공적인 실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이날 사용한 화약 무기 중에 진력포는
지금의 수류탄과 유사한 것으로 나무통 안에 4~5개의 철침이 돋아있는 마름새를 다수 넣어 불을 붙여 던져 폭발할 때 마름새가 파편으로 비산하여 적의 몸에 박히거나 바닥에 흩어져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무기로 육전에서도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진려포는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었고 불을 지르는 화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발화통은 진려포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둥근형이었지만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인화물질로 처리한 종이로 만들었고 폭발할 때 불붙은 인화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적선이나 적 진지를 불태우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이날만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수군의 화포 공격과 더불어 적선을 파괴하고 불태우기 위해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들인데요. 발화통 또한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완구에 넣어 발사하는 비격 진천례가 있었는데요. 쇠조각을 넣은 원통형 포탄을 발사한 후 폭발이 일정 시간 지연되도록 도화선을 길게 감아놓은 시한폭탄으로 임진란 당시 이것을 사용했을 때 그런 존재를 알지 못했던 외적들은 포탄이 떨어진 주변에서 의문스럽게 바라보다 폭발하여 많은 인원이 살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왕구는 입구 부분이 사발용으로 생긴 화포로 주로 비격 진천례와 돌포탄인 포속을 쏠 때 사용했고 이것 또한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무기들이 있었고 선조는 언제나 많이 만들어 사용할 것을 재촉했지만 특히 비격 진천례는 몇 차례 사용 후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만큼 임진란 당시 그것을 제조해 사용할 정도의 철과 화약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어둠을 틈타 당포 입고 어기를 빠져나와 도망하던 외선 한 척에는 이제 마지막 9명만이 살아서 남아있을 뿐이었는데요. 그중 갓 20 중반 나이쯤 되는 건장하고 뛰어나 보이는 용모로 눈에 띄는 의복을 걸치고 장검을 잡고 서서 나머지 8명의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외장이 있었는데 모두가 몰살당해가는 와중에도 전혀 두려워하는 낯빛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사생결단하고자 하는 의지로 조선 수군의 공격에 맞서 항전합니다. 방다천사 이순신이 강하게 활 시위를 당겨 쏘아맞추고 이어 집중적인 화살 공격을 받아 몸에 10여 대의 화살이 꽂힌 후에야 중심을 잃으면서 바닷물로 몸을 던졌는데요. 다른 8명 또한 화살에 맞아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에 빠진 회장은 갈고리로 걸어내어 목을 베고 8명의 죽음 또한 목이 베이게 되는데요. 전투를 치르다 패전이 임박해서 물속으로 투신하는 행위는 적에게 자신의 시신을 내주지 않으려 하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시작된 전투가 모두 끝나고 해가 떠올라 지평선 위에 있을 때 적들이 모두 사라진 외선이 불에 타오르고 뒤이어 도착한 경상 우수사 온경과 남해현령 기호군 등이 물에 떠다니는 적의 시신을 끌어올려 목을 벤 것이 50여 급에 이르렀는데 온규는 이렇게 얻은 적의 수급을 마치 자신의 궁궁인 양 보고하기도 합니다. 외장이 타고 있던 배의 앞머리에는 문서 등으로 가득한 상자가 보관된 별도의 방이 있었고 방에 드리워진 장막은 모두 크고 화려한 것들이었는데요. 문서를 살펴보니 3040명 군사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각각의 이름 밑에는 각기의 피를 묻혀 흔적을 남겼으니 3040명 모두가 피를 내어 마시고 맹세한 서펠동맹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 6두루마리와 갑옷, 창검, 활시위, 총통, 표본 가죽으로 된 안장 등이 발견됐는데요. 일본에서 영주인 다이묘가 관할하는 영지를 본이라고 했습니다. 영주와 그 본에 속한 무사들은 주종관계로 절대적이었는데요. 조선에서는 장수가 파견되어 군사들을 지휘했지만 일본에서는 각각의 영주들이 그 본에 속한 무사와 병사들을 각기 거느리고 조선 침략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번의 영주인 주군과 가신들이 피로써 절대 복종과 충성을 맹세한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들 각 본에 속한 왜군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깃발에 고유한 문양을 새겨넣어 자신들을 구별하였고
또 함께 무리를 지어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속력은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조선 침략의 명분은 약하기만 했고, 비록 조총과 장검으로 무장하고 오랜 세월 동안의 전투 경험이 있었다고는 해도 조선을 짓밟고 명나라를 정벌할 만큼의 강한 군사력과 그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만 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잘못된 정치로 국력을 낭비해온 조선의 군사 조직과 훈련 상태 및 지휘체계의 허술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던 외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던 것인데요. 을묘해변 등 외구의 침탈을 겪어오면서도 떠드는 소리만 요란했고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급박하게 동원되는 군사는 대부분 군령이 통하지 않는 오합지졸에 불과해 외적의 소문만 듣고도 무너지기 일쑤였고 이미 어려운 삶을 이어오던 터였기 때문에 외적에 맞서 싸워야 하는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전투 의지가 생겨날 수 없는 상태이기만 했습니다. 나라도 피가 흐르고 건강하게 호흡을 해야만이 썩지 않게 되는 유기체인데요. 임금이 스스로가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몰입애들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직책을 나눠주면서 왕실의 안위만을 챙겨온 까닭으로 조선 사회는 이미 깊이 병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의 살기가 힘들었던 많은 백성에게 있어 조선 사회는 어차피 엎어져야 하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군박 숨소리TV입니다. 외적이 소지한 조총은 나름의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직사만 가능한 무기이고 또 재장전함에 있어 그동안 적의 화살이 몇 차례나 날아드는 위험한 순간을 견뎌야 하는 단점이 큰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곡사로의 공격도 가능해 그 양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조총의 장점을 넘어설 수 있는 병기이기도 했는데요. 충무공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에 있어 적선에서 날아드는 조총 탄환은 판옥선 배전에 설치한 방패막이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했던 반면에 곡사로 쏘아 올린 조선 수군의 화살 공격에 외선의 적병들은 많은 수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조선 침략 당시 왜군은 제대로 된 공성 장비조차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진주대첩과 행주대첩 등의 전투에 있어 조선군 진영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있던 경우에는 압도적인 술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왜군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에게는 그랬던 왜적들이 그저 악랄하고 극악한 도적대에 불과할 뿐이었는데요. 이순신은 이번 2차 출정의 결과를 알리는 장계에서 당항포 해전을 치르며 목을 뺀 외장의 수만도 7명이라고 적고 각각의 전투 때마다 달랐던 왜적들의 행색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접전한 외선들에 꽂혀있던 깃발의 색깔이 서로 달랐는데 전일 오포에서는 붉은색이었고 이번 사천에서는 백색이었으며 당포에서는 황색, 당항포에서는 흑색이었으니 왜군들은 깃발의 색깔로 그 소속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또한 왜군들은 비로소 그 침략 의지를 결의했으니 이들이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군대의 동원을 준비해온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투를 통해 실제로 부닥쳐 본 결과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이 급조된 오합지졸이 아니라 피로써 맹세를 다질 만큼 많은 날에 걸쳐 침략을 준비해온 정예군임을 말한 것입니다. 2차 출정 첫날인 5월 29일에 치른 사천해전에서 어깨를 관통하는 부상을 당하고 장수 나대용과 이설 및 여러 군사 또한 부상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혈전을 벌여가고 있는 것인데요. 한여름에 접어드는 무더운 날씨에 갑옷도 벗지 못하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그저 바닷물로 씻어가면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이순신은 이후로 오랜 시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곳 당포에서는 2년여 후가 지나
다시 한번 왜적들과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당포에서 왜적을 몰살한 조선 함대는 구름으로 검게 하늘이 덮여 쏟아지는 비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당포 어기를 벗어나 한바다에 진을 이루고 휴식을 취하다 저녁이 되어 고성지역 마을 우장 한바다로 이동해 밤을 보냅니다. 마을 우장은 당포가 위치한 당한반 어기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와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 곳인데요. 다음날 1592년 6월 7일 이른 아침 일찍이 함선들을 움직이게 해 웅천지역 바다 가운데로 이동한 이순신은 천성과 가덕도 일대의 적들을 탐지하게 합니다. 가덕도는 다대포와 함께 적 침략 본거지인 부산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이순신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 본거지를 향해 적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 적들의 흔적을 찾아 나갔던 탐망선 선장 이전등이 급히 돌아와 보고합니다. 배워온 적의 머리 2급을 지참한 상태였는데요. 가덕도에 이르러 적의 흔적을 쫓아 탐망하던 중에 3명의 외적이 탄 적선 한 척을 발견하고 도망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활을 쏘아 외적 3인의 목을 모두 베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상우수사 희약 공간이 작은 배를 타고 와 위력으로 강압하여 그중 한 급을 빼앗아갔습니다. 전런초 외적의 위세에 겁을 먹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도 없이 스스로 거의 모든 판옥선 등의 군선과 무기 등을 소멸해버린 경상우수사 온금과 그 희화 장수들이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군공 세우기에 급급해 있던 것인데 이순신은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술과 음식을 내어주고 이내 전방 경계와 척후를 위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병오쯤 되어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율포 쪽에서 나오던 왜군의 대선 5척과 중선 2척이 조선 함대를 발견하고 부산 쪽을 향해 급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바람이 역풍이어서 노젓는 힘을 다해 쫓으니 적선들과의 거리는 오리쯤이 되었는데 마음이 더욱 조급해진 적선들에서는 안의 물건들을 배 밖으로 내던지면서 무게를 줄이기에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격군들의 추격 의지가 도망하려는 적들의 노젓는 힘을 압도했고 조선 수군의 추격이 바짝 뒤를 쫓으니 적선들은 대열을 흩으려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수군 또한 적선에 근접한 부대별로 흩어져 도망하는 각기의 적을 마치 사냥하듯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전투 의지가 이미 박살나버린 적선을 상대로 화포 공격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후 이몽구의 부대가 적의 대선 한 척을 잡아 외선으로 옮겨가 벤 적의 머리가 7급이었고 육지로 도망하려던 대선 한 척은 불태웠으며 사도첨사 김한의 부대는 대선 한 척을 포위에 잡아 적의 머리 20급을 팹니다. 녹도만호 정운의 부대는 대선 한 척을 잡아 9급의 적 머리를 베었고 광양 현감 어영담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은 육지로 도망하는 대선 한 척을 협공하며 쫓아 배를 불태웠으며 구사직은 적 머리 2급을 뺍니다. 이 외에도 여도공간 김인영과 소비포 공간 김영남 등도 적의 머리를 베었는데요. 승선에 있는 적은 없이 바다에 떠있는 중선 한 척은 불살라 침몰시킵니다. 도망하는 왜적을 사냥하듯이 모조리 섬멸한 이순신과 여러 장수 군사들은 모두 통쾌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기세를 이어 조선 함대는 천성과 가덕도를 지나 경상 좌도에 위치한 모른대까지 진출합니다. 모른대는 영도와 오륙도 부산포를 지척에 두고 있는 곳인데요. 임진란 발생 2달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왜적이 흔적만 느끼고도 기세가 꺾여 주랭왕 넘는 판국이었지만 남해 바다를 서쪽에서부터 거슬러 외선들을 섬멸해 가고 있는 이순신과 조선 함대에게는 왜적들이 거리끼고 망설여야 하는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곳간에 숨어든 지를 잡아내듯이 해안 곳곳을 뒤지면서 외선들을 박멸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130여 척의 외선들이 타고 있던 왜적들과 함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고린부훈의 경상도 바다라의 출전을 결행한 이순신, 그 지휘를 따라 용기를 잃지 않고 각자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여러 장수, 군사들의 행동은 혹독한 추위 속에 뒤덮인 눈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푸른 빛과 같이 고결하고 숭고한 희망이 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모른 데를 향하는 조선 함대는 둘로 나뉘어 나타나는 적들이면 협공할 형세를 취하고 각각의 해안을 샅샅이 살피면서 전진했는데요. 어둠이 내려서까지 수색하였지만 적들이 모두 사라져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 조선 함대는 뱃머리를 돌려 거제 온천량의 송진포에 이르러 밤을 보냅니다. 송진포는 칠천도를 마주하고 있어 통제사가 된 옹균이 조선 함대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들어간 칠천량이 있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혁기가 합류한 뒤로는 작전을 논의할 대상이 생겨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이혁기의 합류 전에는 전라자도 수군의 전력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로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고, 전라 우도 수군의 합류 후에는 그곳의 수장인 이혁기와 의논하면서 작전을 협의한 것입니다. 지휘할 군사를 잃은 옹기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력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략과 성품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느리고 있던 병선과 군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옹균을 신망할 수 없었을 것인데요. 경상 좌도의 모른 데까지 진출해 적의 형세를 살펴본 이순신은 왜적의 본거지인 부산포로 돌진해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1592년 6월 8일 창원지역 마산포, 안골포, 제포, 웅천 둥지로 적의 흔적을 정탐할 작은 배들을 내보내고 나머지 조선 함대는 창원지역 증도와 남포바다 가운데로 나가 진을 형성하고 형세를 살핍니다. 부상을 치료해야 함에도 전라 우수영의 함대가 합류해 있는 만큼 적을 더 찾아 섬멸하기 위해 군량 사정 등이 허락되는 한 본영울의 귀환을 미루고 있는 것인데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정탐선들이 돌아와 적선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니 뱃머리를 돌려 다시 송진포로가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9일 이른 아침에 배를 출발하기에 웅천 앞바다로 결진하고 가덕, 천성, 안골포, 제포 등지로 각기 나누어 정탐선을 보내 적선을 찾게 하였지만 그 흔적조차 없었고 이날 밤은 당포로 진을 옮겨 밤을 보냅니다. 이튿날 10일 새벽 어둠이 걷히기 전에 배를 출발해 남해 미조항 앞바다에 이르러 마침내 진을 파하고 각기의 본영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순신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부상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한동안 고생하게 되는데요. 임진년 발바로 18일째 되는 날인 1592년 4월 30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새벽에 선조가 사람들 눈을 피해 서울을 비우고 피난길에 나서자 그의 성남 백성들과 폭도들이 궁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실록과 사초, 승정원 일기 등의 주요 기록물과 노비문서 등이 불에 타 사라지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궁궐도 모두 타버렸는데 다행히 진한 왕과 왕비의 위패를 보관한 종묘만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었지만 이 종묘마저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 총대장 평수가의 명령으로 불에 타 제거됩니다. 한나라의 군주인 임금이 도성을 방어하며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은밀히 몸을 움직여 피난하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터뜨린 것인데요. 서울을 점령한 왜군은 텅 빈 도성 안에 다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회의책을 시도하면서 신분증을 발행하여 그것을 소지한 조선인의 성문 출입을 막지 않았고 외적에게 반감을 갖거나 움직임이 수상한 사람들을 고자질하게 하여 상을 주기도 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조선 왕실에 불만을 가진 백성들과 시기를 틈타 이익을 탐하는 자들로 저작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러나 동대문 밖에는 왜적들이 태워 죽인 조선인들의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가기도 했으니 전쟁의 양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처참한 비명 속에 사람들 각 개인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현실의 지옥이기만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경상도 바다로의 2차 출전에서 부성한 몸을 이끌고 적들과의 혈전을 거듭해 가고 있을 때 평양성에 있던 선조는 왜군들이 임진강을 넘어 대동강에 근접해 오자 다시 평양을 버리고 피난할 국리를 모색하게 됩니다. 1592년 6월 5일 조선에서 온군을 요청하자 적의 형세를 살피러 온 명나라 관리가 평양에 들어오니 선조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적의 침략을 당했는데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란에 익숙하지 못해 적은 열흘 사이에 연이어 고을들을 함락하고 기세가 더욱 올라 과인이 종묘를 지키지 못하고 급히 이것으로 와 명나라 조정에 염려를 끼치고 대인들까지 큰 수고를 하게 하였으니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는 왜적들의 북진 속도가 너무나 빨라 혹시 조선이 일본과 밀약을 하여 이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유성룡은 중국 관리를 데리고 가 강가에 진치고 있는 왜적을 직접 보여주며 말합니다. 저들이 왜병입니다. 어찌 병력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군은 속임수가 교묘해 비록 대군이 뒤에 있더라도 선발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저들의 술책에 빠지면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왜적의 선봉이 대동과 가에 이르러 세 곳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3일 후에는 적장, 평행장, 평조신, 평의지 등의 이름으로 이덕형을 지목하여 대동강 위에서 만나 강화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글을 대동강가 모래 둔덕에 말뚝을 박아 걸어놓습니다. 이덕형은 이 산해의 사위이기도 한데요. 대동강을 넘어 바로 평양성을 공격하는 대신에 유화적인 행동으로 시간을 벌면서 조선의 사정을 살피는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서행정으로도 불리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왜군의 선봉장으로 부산에 상륙해 부산진과 동래성 등을 함락하고 선두에 서서 함양을 거쳐 평양에까지 이르렀으며 대마도주인 평의지의 장애인입니다. 평조씨는 평의지와 함께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자인데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이들은 임진년 내내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혼란을 유도해 이익을 취하는 관계를 사용했고 그런 행동에 속은 선조와 조선 조정은 끝내 이순신에게 괘씸죄를 걸어 옥에 가두었으며 그 생명을 빼앗으려 했으니 이순신을 대신해 옹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음으로써 조선을 다시 나락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부산까지보다 훨씬 더 짧았고 충주에서 신립과 치른 결전 이후에는 이렇다 할 전투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더욱 많은 시일이 걸려서야 대동강 강변에 다다르게 된 상황인데요. 남쪽에서는 예정했던 것보다 전라도로의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더구나 쉽게 제압한 줄 알았던 남해바다에서 이순신의 조선 함대가 적선들을 괴멸해 가고 있음에 날로 커지는 후방에 대한 걱정이 왜군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남쪽 해상이 봉쇄된다면 왜적들은 도간에 갇힌 쥐꼬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물자 조달이 어려워지고 당시 조선 백성들의 삶도 어려웠던 형편에 양식을 현지에서 약탈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적이 강화 요청에 선조는 이덕형을 나가보게 하였고 이덕형은 배를 타고 대동강 중앙으로 가 평조신과 현소 등을 만납니다. 현소는 승려로 평조신, 평의지 등과 더불어 당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에 깊이 관여한 자인데요. 기세 좋게 적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일본은 기국과 서로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날 동래, 상주, 용인 등지에서 사신을 보내 알렸지만 기국에서는 그에 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싸움으로 응했기에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왕과 함께 이곳을 피하고 우리에게 요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오. 기국이 만약 중국을 침범하고자 했다면 어찌 절강으로 향하지 않고 이곳으로 온 것이오? 부산에 상륙해 북진해 오면서 이미 몇 차례 서신을 보내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용인에서는 이덕행이 갔으나 적이 먼저 이동한 터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절강은 일본과 최단 거리에 있는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상해 밑의 저장성을 가리킵니다. 중국을 침범하든 조공을 위한 것이든 가까운 길을 두고 왜 먼 길을 돌아가려 하느냐는 말인데요. 시간을 확보하고 상대의 허를 찌르려는 관계에 불과한 행동임에도 자력으로 육지에서 외적을 밀어낼 힘이 없었던 조선은 임진난 내내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한산도 대첩과 부산포 공격으로 남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한 외적은 평양성에서 조명연합군에 패전한 이후로 다시 명나라를 상대로 강화를 조건으로 하는 협상을 유도하여 서로의 군사적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주요 해안과 도서를 거점으로 외성을 축조하면서 노량의 해전을 끝으로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몇 해를 넘겨가면서 장기적인 둔거에 들어갔고, 작정권을 지배한 명나라 장수의 제지로 외적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된 이순신은 가슴을 치며 눈앞의 현실에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